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당초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14호 태풍 찬투가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쳐 내일 아침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400mm, 남해안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추가로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초속 40m가 넘는 돌풍도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도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날 남과 북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나섰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로 남북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지만 그러길 바라지는 않는다며 여지도 남겼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고 실질적인 대화 재개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보리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외교적 관여를 주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지를 경쟁 없이 단독으로 따내면서 수천억 원대 수익도 얻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사 요구에 100%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4월 실제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때 조성은 씨의 주장대로 수신처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으로 바꿨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나온 코로나 확진자 수도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추석 연휴 동안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연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당초 예상 경로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쳐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7시쯤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난 뒤 오후에 일본 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를 관통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채 움직일 것으로 보여 일단 다행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4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산사태처럼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제주 전역에 안전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바로 아래쪽으로 태풍 찬투가 만들어낸 동그란 구름대가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 부근은 초속 29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강풍 반경은 280km에 이릅니다. 태풍은 제주 먼바다에서 며칠째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시속 5km 정도로 위아래를 오가면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진로를 가로막던 북쪽의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오늘 새벽부터는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쪽 고기압이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애초 예상 경로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쳐 이동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를 전후해 제주도 남쪽 해상에 가장 근접한 뒤 대한해협을 통과해 내일 저녁엔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토요일 새벽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엔 최고 400mm, 지리산과 남해안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전라, 경상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엔 많게는 7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상태여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바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초속 40m가 넘는 순간적인 돌풍이 불겠고 남해안에도 초속 20m에서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고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중북부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는 세 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먼저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SLBM 개발 성공 국가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시간 만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김 부부장이 특히 문제를 삼은 건 도발이라는 표현입니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는 데 가세한다면 남북 관계는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도 그것을 바라진 않는다며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우리 군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SLBM을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고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7번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낮 12시 34분쯤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다르로 불리는 KA-23 개량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5번째 북한의 무력 도발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대화 재개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 do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es. We know that they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a meaningful and substantive dialogue with us.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거듭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외교적 관여를 주문했습니다. Diplomatic engagement remains the only pathway to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엔 경고의 신호를 보내면서도 외교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게 미국과 유엔의 메시지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민간업체가 7개 관계회사와 함께 겨우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4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000배 넘는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수천억 원대 부동산 수익을 추가로 얻은 정황도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경쟁도 없이 단독으로 따낸 사업 협약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옵니다. 고수경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업체로 참여한 뒤 지난 3년 동안 577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김 씨는 또 투자자 6명을 더 모았는데 김 씨와 투자자들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회사를 세웁니다.
이 7개 회사 자본금은 약 3억 5천만 원. 이들 7개 법인은 배당금으로 약 3,60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받아간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업 협약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남판교로 불리는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는 12개 구역으로 이뤄졌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가운데 1번과 2번 구역, 그리고 11번과 12번 구역을 경쟁 입찰 과정 없이 매입했습니다. 임대주택 부지인 9번과 10번 구역을 빼면 전체 아파트 부지의 40%를 경쟁 없이 가져간 겁니다. 경쟁 입찰을 한 나머지 구역의 경쟁률은 최대 183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남는 지역이라 경쟁이 심했다, 황금알로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거친 업체들은 토지 공급가액보다 4%에서 13%까지 더 비싼 가격에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어떻게 부지를 공급했는지 물었더니 협약 사항일 뿐이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또 화천대유에 부지를 얼마에 사들였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 저희는 성남시 건설 내역을 들여다본 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경우 입찰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 가액과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낙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측에 관련된 거는 제재지가 따로 있는데 제재지는 확인지가 않아서 결국 화천대유는 금싸라기 땅을 경쟁 없이 그것도 남들보다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화천대유가 얻은 이익은 정확히 산정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한개 택지가 적어도 약 200억 정도의 수익이 나가서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7억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배당금 이익 약 4천억 원 외에 최소 2천억 원 넘는 돈을 추가로 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이 성남시에 돌아간 모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민간 기업이 이례적인 수익을 얻어간 데 대해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개발이익이 환수가 된 거냐? 한 3억 5천을 가진 민간 사업자가 돈을 가져가는 게 그게 과연 개발이익이 환수가 된 거냐? JTBC 고승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오히려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직 사퇴와 수사도 촉구했는데 이 지사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경기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의회에 출석한 이 지사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또 요구를 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민간 개발하려던 걸 자신이 공공개발로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기 선배 국회의원이 하신 일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직접 수사 우려하세요. 명색이 의원님께서 발언하는데 방해하고 막 그러는군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사님. 뭐가 고입니까? 뭐가 고입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5천만 원의 그 자본금을 가진 조그마한 회사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4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지금 총리실과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공수처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이 지사를 감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이라든지 수백억 이런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답변에 나선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몇 차례 감사나 수사가 있었다는 게 화천대유 측의 주장이라며 감사 결과 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파악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발장이 실제로 당이 만든 최강욱 고발장의 초안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 등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관련 고발장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이 중 최강욱 고발장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작성한 고발장과 유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 씨는 당에 전달한 적 없다고 했고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정점식 의원은 누가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중간 전달 경로가 끊겼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고발장도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복수의 당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 씨의 제보로 논란이 된 고발장이 실제 당이 작성한 최강욱 고발장의 초안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달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8월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이 조 씨가 아닌 다른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거나 김웅 의원이 아닌 다른 경로로 당에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편 이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자리가 한 번 더 있었던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 주장은 이것도 사적 만남이었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만난 시점은 의혹이 보도되기 일주일 전쯤입니다. 이 소식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지난달에만 최소 2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8월 11일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이후에도 또 만났다. 만났어요. 근데 사적으로 만났다니까? 조성은 씨 역시 다시 만난 점을 부인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만난 것에 대해 부인할 필요가 없다며 만남은 8월 말쯤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첫 보도 직전에 추가 만남이 이뤄진 겁니다. 다만 박 원장과 조 씨 둘 다 사적인 만남이었을 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100% 개혁됐어요. 정치 개입하지 않아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고요. 조 씨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던 와중에 본 자리였을 뿐이라며 제보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장과의 만남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즉각 해임시켜야 합니다. 박지원 원장도 그렇게 정치 개입하고 싶으면 원장직 사퇴하고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이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박 원장과 조 씨의 만남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도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참 길게도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일들, 또 바라고 있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지는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동감만 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인력을 늘려달라는 걸 서울시에 촉구하는 간호사들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전합니다. 방역복과 투명 가림막을 착용한 간호사가 수백 장의 사직서를 하늘로 던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났다는 겁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서울의 대형 병원 3곳에서만 모두 674명이 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이 좀 안 보여서 퇴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교대 근무를 하는데 몸도 이렇게 혹사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제 나아질 기미는 별로 안 보이고.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간호사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적정한지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간호사 수를 충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을 요구할 때마다 기다리라는 말만 되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복지부의 안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미 간호사들은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벅찬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를 더 걱정했습니다. 벌써 1년, 2년이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면서 병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서울대병원 앞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TV 토론을 시작으로 호남 지역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5일과 26일에 치러지는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에서 8명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오늘 첫 TV 토론을 합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8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까지 모두 6차례 토론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시비에 휘말린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7년가량 일했는데 박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모 씨와 아는 사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에 이어 곽상도 의원의 아들까지 근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 만기 연장, 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이어서 3번째 연장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서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한편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항공여행업계 등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도 더 이뤄지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석 달을 주장했었는데 한 달 추가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30일을 더해서 올해 최대 300일 동안 유급 휴업 휴직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이 경기 성남시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쌀은 10kg, 5,840포대로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안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3년째 설 추석 명절마다 쌀을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충북 진천 미호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미호천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근 가금 농장에서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입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양 위원장의 석방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면서 10월 총파업 강행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금속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건물 2층에서 불이 시작돼 1층으로 번졌는데 공장 내부와 제품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어갔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함께 출연한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도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건축적 해법을 담은 130여 개 프로젝트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포함한 도심 곳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침선장 보유자인 구혜자 씨가 처음으로 개인전을 여는데요. 조선시대 저고리 등을 재현한 작품을 포함해서 바느질로 만든 옷과 장신구들이 전시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열립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자영업자 단체에서 이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를 오늘 차릴 예정인데요. 사흘 동안입니다. 살려달라는 생존 요청을 이제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총 4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혐의 2개만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도 전해드렸지만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 자위적인 활동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한 매체의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드 기자,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을 했네요. 네, 조선중앙통신이 4장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어제 새벽 중부 산악지대에서 훈련을 실시했고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치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올해 조직됐고 이 부대의 훈련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시면요, 미사일이 열차에서 발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 훈련이 당의 군사전략적 구상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에 도입한 것이 전쟁 억제력 강화에 매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의회 상원청문회에서 밤사이에 다뤄진 사안이 있습니다. 체조 선수들을 팀 주치의가 성폭행한 사건을 이 FBI가 어떻게 덮으려 했는지에 대해서였는데 선수들이 직접 나왔네요. 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시몬 바일스 등 선수 4명은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FBI와 관련 기관들이 이 체조팀 주치의 나사르의 범행을 허용한 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2012년 런던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마로니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After that minute of silence, he asked, "Is that all? To have my abuse be minimized and disregarded by the people who were supposed to protect me, just to feel like my abuse was not enough. But the truth is my abuse was enough, and they wanted to cover it up." Scheduled to speak. 2015년에 FBI에 전화로 3시간 동안이나 자신이 15살 때 겪은 피해를 자세히 털어놨는데 이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수사관이 조사를 미루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으면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올림픽 3관왕인 레이즈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asser found more than 100 new victims to molest. It was like serving innocent children up to a pedophile on a silver platter.
증언을 들은 미 상원 의원들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사건을 덮으려 했고 이미 은퇴해버린 담당 수사관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이유를 법무부가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주 전에 비해서 10% 넘게 줄었다고요? WHO가 현지 시간 15일 내놓은 지난 한 주 상황 보고에 따르면요. 6일부터 12일 신규 확진자는 약 393만 1,200명으로 그 전주 대비 13% 줄었습니다. WHO는 이에 대해 최근 2달 주간 신규 확진자가 440만 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감소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줄었고요. 특히 미주 지역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 세계 주간 사망자 역시 줄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주 대비 7% 증가했습니다. 3.5%에 불과한 백신 접종률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전주 대비 6개 늘어난 180개 나라에서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핵심 이익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을 향한 공세에 우리나라가 동참할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 문 대통령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두 나라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선 각자의 발전 경로에 대한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相互尊重，中韩两国国情不同，但是我们始终相互尊重，对方选择的发展道路。 尊重彼此的核心利益和重大关切，尊重 왕이 부장이 언급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는 대만과 홍콩 등과 관련된 이슈부터 미국과의 전략 경쟁 등도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치열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정용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다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왕이 부장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데 이어서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늘 종료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정식 명칭은 자파드 2021입니다. 자파드는 러시아어로 서쪽을 뜻하는데 서방 국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훈련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지난 2009년부터 4년마다 합동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 훈련장 9곳과 벨라루스 훈련장 5곳에서 동시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병력 규모만 20만 명에 이릅니다. 8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290대 탱크와 240문의 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박격포 15척의 함정 등 760대 군사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50km 떨어진 니제고로드주 물리노 훈련장을 직접 찾아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특히 탐색과 사격 지원, 신형 무인 전투 차량인 우란-9을 비롯해 러시아의 최신형 무기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훈련을 지켜보면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Оранжевый кружочек, видите? Это перв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роботов. Боевых роботов вооружены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ые, и роботы такие уже. Дальность управления до 3 километров. 푸틴 대통령은 자파드 2021 훈련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일부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폴란드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나토 회원국 전부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Эти учения не направлены против кого бы то ни было, но их проведение логичн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другие объединения, НАТО, например, активно наращивает свое воен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близи границ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остранства ОДКБ.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내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총선을 치릅니다.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밀착 상황부터 살펴보죠.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연합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행 과제들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전례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 통합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통합 논의는 지난 1999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유지가 목표인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08년 푸틴 대통령이 삼성 규정으로 인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러시아와 벨라루스 통합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만 실각 우려를 우려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합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벨라루스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2020년을 기점으로 러시아로부터 15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는 등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난 8월 야권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있어 친러시아로 기울고 있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국가 통합은 성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흡수 통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벨라루스 국민들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 지난해부터 벨라루스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져 왔죠. 여전히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 8월 대선 이후 벨라루스 야권은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는 등 국민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벨라루스 야권에 대한 루카셴코 정부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콜레스니코바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벨라루스 정부의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벨라루스에 대한 흡수 통합을 추구하는 러시아 정부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재정 지원, 화폐 통합, 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벨라루스를 석국화시킬 것으로 보여 앞으로 10년 안에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합병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진출하는 진출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벨라루스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가 통합 정책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일부터 러시아에서는 총선이 진행됩니다. 푸틴 대통령 여전히 권력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지율은 집권 여당과 함께 하락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16년 80%대에서 최근 61%로 떨어지고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지지율이 2008년 이후 최저인 26%로 떨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경제난 등 민생고에 시달리는 러시아 국민들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푸틴 정부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푸틴은 벨라루스와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께 국가 통합을 추진하여 멀어져가는 민심을 잡고 총선에서 승리를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벨라루스와의 국가 통합을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는 강력한 국가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점은 푸틴을 지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신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이번 총선 기간을 사흘로 늘렸습니다. 과거 투표소에 설치했던 부정선거 감시용 카메라도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야권은 선거인과 득표수, 대조 작업 등 투표 감시 행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권 성향의 한 러시아 정치평론가는 얄팍한 뇌물과 온갖 종류의 속임수,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한 반체제 인사 박해가 푸틴 세력이 택한 선거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주지사 소환 투표에서 지금 주지사가 직을 유지하는 게 확실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이유로 진행이 된 투표였는데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갖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해임을 결정하는 주민 소환 투표 당일, 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길게 줄을 이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강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고급 식당에서 마스크 없이 로비스트들과 식사한 사실이 알려져 주민 소환 선거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현 주지사의 해임 찬성이 50%를 넘게 되면 뉴섬은 주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투표일이 하루 지나고 개표가 70% 가까이 진행된 현재 뉴섬 주지사가 해임되길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36%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뉴섬 주지사의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And so I'm humbled and grateful to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Californians that exercised their fundamental right to vote. 가장 유력한 상대 후보로 꼽혔던 레리 엘더는 흑인이자 친 트럼프로 알려진 강경 보수자입니다. 민주당의 각종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원들이 총력전을 벌였던 이유입니다. But of course, this was a resounding victory for Governor Newsom, but also for a science-based approach to fighting the pandemic, for vaccines. 내년 중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으로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